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지금 체계바라 평전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약 130쪽 정도부터 시작하는데요. 제2부 일다 가데아와 피델 카스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135쪽이네요. 네, 첫 번째 제목은요. 아메리카의 병사가 가야 할 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살의 생일을 이틀 앞둔 날 에르네스토 게바라 데라 세르나는 카를로 A. 방카랄리 교수의 서명이 든 의학박사 학위기를 수여받았다. 이렇게 그는 여행을 떠나기 전 어머니와 했던 약속을 지켰다. 이제 그는 또 다른 약속, 카라카스로 가서 알베르토와 다시 여행을 떠난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에르네스토의 두 번째 여행에는 게바라 집안의 친척벌인 카를로스 페레르가 동행했다. 칼리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페레르 역시 의대생이었다. 1953년 7월 7일 오후 두 청년은 헤네랄 벨그라노 역으로 서서히 미끄러져 들어오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르네스토의 어머니 셀리아는 눈물을 비치지 않고 최대한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도 아들의 결심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아들이 나름대로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에르네스토는 알레르기학의 전문가였고 자신의 천식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막상 기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자 셀리아는 돌연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뛰는 가슴을 누르며 점점 속력을 높이는 기차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미소를 머금고 있는 에르네스토의 얼굴이 유리창으로 얼핏 비쳤다. 음침하고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던 그 겨울 저녁, 셀리아는 역사라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메리카의 병사로서 떠납니다. 콘도르의 서식지인 라파스에서 에르네스토 일행은 유나쿠초가에 있는 허름한 집 한 채를 빌렸다. 화창한 날이면 그는 7월 16일가에 있는 여기서 날짜가 그 거리의 이름이네요. 다시 읽겠습니다. 화창한 날이면 그는 7월 16일가에 있는 카페에 나와 코코아를 마시며 떠도는 소문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호화찬란한 팔레스 호텔의 테라스에 가보면 부유한 호텔 고객들과 길거리 가난한 사람들의 대비가 너무도 뚜렷이 느껴졌다. 등에 아이를 업은 인디오들, 콜라 열매를 연신 씹어대고 있는 이 빠진 늙은이들, 그리고 물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저마다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쓰는 젊은이들이 거리에 널려 있었다. 위풍당당한 호텔 기둥에 기대에 서서 에르네스토는 어느덧 환한 미소를 잃어버린 지 오래인 안데스 사람들의 누추한 행렬을 바라보곤 했다. 이토록 조용한 사람들만 보다 보면 볼리비아가 격동의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는 바야흐로 새로운 계급이 봉기하고 있었다. 내전의 와중에 정권을 잡은 개혁 성향의 파즈 에르네스토 정부에 에르네스토는 나름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그들은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기 시작했다. 번잡하고 번화한 카마초 시장은 열대 과일의 입맛을 들인 에르네스토 일행이 자주 찾던 곳이었다. 알베르토와 여행할 때 에르네스토가 확실히 터득한 것이 있다면 기회가 닿는 대로 배불리 먹어두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망명하여 이곳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누에스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 간 김에 그는 긴 사막 횡단을 앞둔 낙타처럼 한껏 포식했다. 그런데 라파스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그들은 일련의 총성을 들었다.
혁명군 수비대라고 해봤자 허름한 옷을 걸친 인디오였지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총을 쥔 3명의 사내들이 에르네스토 일행에게 다가와 신분을 확인하려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르네스토는 나직이 대답했다. 그런데 오브라 헤스로부터 몇 킬로미터쯤 지나자 황금 수탉이라는 간판을 내건 한 술집에서 떠들썩한 소음이 바깥으로 흘러나왔다. 얼어붙은 듯 꼼짝 않고 서서 도로를 감시하고 있는 인디오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MNR 가로 열고 민족혁명운동의 유력자들은 한껏 여흥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의 혁명은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매한 민중을 희생시켜 소수만이 독점하는 혁명임이 분명했다. 그해 1953년 7월 26일 쿠바 섬에서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라는 젊은 혁명가가 이끄는 학생들이 동부의 산티아고에 있는 몽카타 병영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볼리비아 혁명 수뇌부의 입장을 좀 더 확실히 알고 싶은 욕심에 에르네스토와 칼리카는 농업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장관 집무실 입구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긴 줄로 인디오들이 늘어서 있었다. 하나같이 샌들에 재킷과 바지를 갖춰 입었고 고온의 거친 바람을 맞아 거칠어진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들은 개정된 토지법에 따라 혁명정부가 약속한 땅을 나눠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안내대를 지키고 있던 사내가 이 묵묵한 군중들을 향해 분무기로 DDT를 마구 뿌려대고 있었다. 그래도 이 참을성 많은 사람들은 차례차례 허영 가루를 뒤집어 쓰는 서로의 모습만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찬초라는 이름으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르네스토는 이 광경을 보고 느낀 절망을 이렇게 토로했다. 비록 볼리비아의 무서운 기세로 자유의 바람이 불어 몰아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이 혁명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권력을 지닌 자들은 인디오들의 머리 위로 살충제를 마구 뿌려대지만 이런 식으로는 끊임없이 증식하는 해충들을 퇴치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DDT는요, 옛날에 그 벼룩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포들에 가하는 무례한 폭력의 수치심마저 느끼고 있었던 에르네스토에게 장관의 발언은 곱게 들릴 리 없었다. 그의 확신은 단호했다. 즉 인디오들이 정신적 고립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을 얻지 못한다면 이 혁명은 실패할 것이라는 거였다. 정치라는 장기판에서 에르네스토의 말들이 아직은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했다. 다만 그는 차츰 이론가들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혁명가로서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그가 페루 쪽으로 출발하는 트럭에 차표 2장을 살 때의 일이다. 매표원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파나그라로 드려야죠? 파나그라가 뭔데요? 파나그라 성 말입니다. 운전석 옆에 있는. 천만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뒤에 타고 갈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대륙을 불렀던 이름, 우리의 위대한 아메리카를 알아가는 방식은 늘 이랬다. 이 얘기는 지금 개발하는 백인이고, 백인은 다른 인디오들과 구별해서 좌석을 팔려고 했단 얘기입니다. 페루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티티카카 호수의 전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작은 배에 서서 에르네스토는 바다처럼 드넓은 호수 위에 점처럼 떠있는 섬에 세워진 태양사원의 아름다움을 새삼 음미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페루를 찾은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좀 더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아예 책들을 싸가지고 마추픽추에 왔다. 이 여행을 바탕으로 그는 후일 마추픽추, 아메리카의 돌의 신비라는 제목의 글을 쓰기도 했다. 나중에 에르네스토의 아내가 되는 일다 가데아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리카르도 로호
괄호 열고 정치에 관심 많던 학생운동 지도자. 나중에는 에르네스토와는 달리 온건 노선을 택하지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리카르도 로호를 만난 곳도 라파스였다고 한다. 로호의 권유로 에르네스토는 카라카스로 출발하려던 일정을 변경하여 과테말라로 가기로 결심했다. 과테말라에서는 혁명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고 있었으니 그가 그 제안을 물리칠 리 없었다. 그는 볼리비아와 페루를 거쳐 에콰도르의 과야킬에서 니카라과로 가는 배를 탔다. 그리고 파나마에서 내려 코스타리카로 들어가는 버스로 갈아탔다. 길동무였던 사촌 카를로스 페레르와는 이미 파야킬에서 작별하였고 이번에는 별명이 엘 관로인 에두아르도 가르시아라는 또 다른 아르헨티나인과 동행하는 중이었다. 넉마가 다 된 옷에 피투성이 발로 에르네스토는 자신의 목적지에 차츰 다가가고 있었다. 호세 피게레스 정권이 들어선 첫 해 코스타리카의 산 호세에는 라틴 아메리카 각지에서 모여든 망명자들의 캠프가 있었다. 에르네스토는 그들 사이에서 엘 인테르나시오날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던 소다 광장에 있는 한 카페에서 쿠바의 망명객들과 만날 기회를 얻었다. 그는 그곳에서 후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되는 로물로 베탕쿠르나,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반이 되는 후안 보시 등을 만나 자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정치적 행동에 뛰어들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2월 초 에르네스토는 몽카타 병영 습격 사건의 당사자들이었던 칼릭스토 가르시아와 세베리노 로셀 등을 만났다. 두 사람은 나중에 각각 혁명군의 사령관과 혁명의 주역이 된다. 그들은 실패로 돌아간 몽카다 병영 습격 사건으로 카스트로가 체포된 뒤 산호세로 도피해 온 터였다. 카스트로의 동료들로부터 전해 들은 얘기에 깊이 고무된 에르네스토는 당장 베아트리스 이모에게 편지를 썼다. 티아티아티아, 베아트리스 이모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티아티아티아, 유나이티드 프루트, 가로 열고 그는 북아메리카의 체제를 한마디로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다시 읽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프루트의 영토를 여행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위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어발 같은 자본가들이 전멸되는 날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맹세했습니다. 저는 진짜 혁명가가 되겠다는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과테말라로 갈 것입니다. 그는 이어 자신의 근황을 이렇게 적었다. 종종 의료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제가 수입을 얻는 것은 대부분 신문 등에 투고한 글의 원고료입니다. 아울러 대륙 발견 이전 시대의 문화에 대해 강연도 종종 하고 있고요. 그의 편지는 아주 씩씩하게 맺고 있다. 이모에게 키스를 보냅니다. 이모를 사랑해요. 배가 고프지만 쇠처럼 건강하며 동시에 깨어있는 미래사회주의자인 조카로부터. 그리고 그 해가 지나기 전 12월 과테말라 땅을 밟은 에르네스토는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어머니, 마침내 이곳에 와서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일단 여정을 말씀드려야겠지요. 가르시아와 함께 머물렀던 산호세를 떠나 우리는 길이 닿는 곳까지 굴러왔습니다.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가르시아와 저는 좋게 50km는 걸어와서 니카라과 국경 부근에서 작별을 고했거든요. 저의 발 뒤축은 엉망이 되었어요. 우리를 태워주었던 트럭이 강 바닥에서 뒤집히는 바람에 발을 다쳤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베베라기, 아옌데 형제를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골수 페론 반대자들이라 하더군요. 그들이 우리를 태워준 덕분에 우리는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대학이라는 커다란 마크만 본다면 그들을 미국인들로 착각할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아르헨티나 영사가 기다리고 있는 마나과에 도착해 부모님들로부터 온 정보를 받았어요. 영사는 자기가 늘 이런 식의 선도자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더군요. 괄호 열고 영사는 부모님한테 돈을 부탁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괄호 닫고.
사실 그 영상은 제가 완전히 녹초가 되어도 부모님께는 돈 한 푼도 요구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어야 해요. 어쨌든 부모님께서 전보를 썼듯 제 건강을 위해서 건배나 하세요. 그 편이 훨씬 더 유익하니까요. 예전에 포데로사 투 시절을 방불케 하는 행색으로 베베라기 형제의 차를 얻어 타고 가는 길은 그래도 신바람 나는 것이었다. 에르네스토와 뚱뚱한 몸집의 관로 가르시아가 그 커다란 미제차에 올라타 보니 그 안에는 이미 각종 잡동사니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랜턴, 타이어, 온갖 종류의 먹을 것들과 고양이 3마리까지. 어떤 식으로든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우리는 한 가지씩 팔아야 했어요. 고양이들만 빼놓고 말이지요. 도대체 녀석들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과테말라에 도착한 에르네스토는 한 나병원에서 간호사직을 얻었다. 보수는 250캐찰 정도였지만 무엇보다 오후 시간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모든 것이 빠듯했지만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어쨌든 만사가 잘 해결될 거예요. 이곳에는 의사들이 부족하거든요. 혹시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도시를 떠나 고대 문명 연구에 좀 더 몰두해볼 생각도 있고요. 바이아 블랑카보다 썩 크지도 않은 과테말라의 수도인 이곳은 바이아 블랑카 못지않게 평온한 곳이면서도 적잖은 외국인들과 더불어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에르네스토는 첫 번째 부인이 될 일다 가데아 아코스타를 만나게 된다. 페루의 리마에서 1925년 3월 21일 태어난 일다는 인디오의 핏줄을 이어받은 탓에 눈두덩이 두툼했다. 이것을 보고 친구들은 치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 치나란 얘기는 중국인을 부를 때 사용하는 차이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중국 사람처럼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그녀는 일찌감치 아프리스타 청년동맹에 가입했다. 여기서 아프리스타 청년동맹은요, 비공산계열 좌익운동단체 미주민중혁명동맹의 후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좌익활동 연맹에 가입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뇌가 뛰어난 데다 빼어난 연설가였던 그녀는 OCN 가로 열고 국민행정위원회 괄호 닫고의 가장 젊은 멤버로서 지도위원으로 일했다. 1948년 10월 3일 페루에서는 마누엘 아폴리나리오 장군이 주도하는 쿠데타가 일어났다. 일다는 군사 독자의 족에서 살 수 없어 과테말라로 망명하기에 앞서 리마 주재 과테말라 대사관에 먼저 피신했다. 그녀는 과테말라에서 풍성한 지적 양분을 섭취하여 지냈다. 나머지 마른 빵은 다른 페루 망명객들과 함께 나누면서.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일다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보기 드문 신념과 활력이 있었다. 그녀가 발사하는 매력에 에르네스토도 단번에 끌렸으니 말이다. 게다가 그녀는 구원자인 에르네스토의 다소 허름한 옷차림과 비교되는 보기 드문 우아함을 지니고 있었다. 일단 결심이 서자 먼저 접근한 쪽은 에르네스토였다. 실제로 일다는 그의 삶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그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1953년 12월 20일 에르네스토는 일다의 활달함과 솔직 담백함에 단번에 매료되어 버렸지만 일다로서는 다소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에르네스토가 지적인 사람으로 보기엔 너무 미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나 할까? 그러나 그가 과테말라 시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좌익 인사들의 중요한 조언자였던 일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첫 만남 이후 에르네스토와 일다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다. 그 명분이라는 것이 참으로 그럴싸했던 게 서로의 책을 교환해 본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 모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와 고리키 그리고 토스토예프스키 등을 좋아했다. 에르네스토는 일다가 빌려준 크로포트킨의 어느 혁명가의 추억이라는 작품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들의 토론은 주로 거창한 질문들, 이를테면 이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자본주의의 종말은 언제쯤일까 등으로 모아졌다. 소유의 기원이라든가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빠뜨릴 수 없는 논쟁 주제였다. 에르네스토는 자신이 닥치는 대로 포식하듯 읽었던 책들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얘기했다. 그는 자기가 읽었던 살가리, 쥘 베른, 스티븐슨 등에 대한 소감들을 기억나는 대로 들려주곤 했다. 한편 일다는 그에게 마오쩌둥의 새로운 중국을 빌려주는 등 그의 정치학습을 도왔다. 여기서 새로운 중국은 책 이름입니다. 그 책을 읽은 뒤 크게 감동을 받은 에르네스토는 일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는 중국의 현실이 라틴 아메리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민중들도 우리의 토착민들과 비슷한 문제들을 갖고 있더군요. 오직 전 세계에 걸친 정치적 평등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새로운 중국에 자극받은 에르네스토는 일다에게 그들만의 대장정에 동참하자고 제의한다. 중국의 위대한 정치가에게 흠뻑 매료되어 버린 것이다. 일다는 자신의 동포인 페루 출신 망명객들에게 에르네스토를 소개한 뒤 쿠바인들과 연결시켜 주었다. 에르네스토는 코스타리카에서 갈릭스토 가르시아와 세베리노 로세를 만났던 사실을 이미 밝힌 바 있었다. 1953년의 마지막 날 니카라과의 망명객의 딸인 미르나 토레스의 집에서 그는 마리오 달마우와 아르만도 아렌시비아 그리고 안토니오 다리오 로페스와 인사를 나눴다. 그는 또한 껑충하고 마른 체형 때문에 엔 플라코라고 불렸던 니코 로페스와도 인사를 나눴다. 몽카다 병영 습격이 벌어졌던 1953년 7월 26일에 동시에 바야모 병영을 습격했던 로페스는 쿠바 혁명의 성공에 대한 꺼지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에르네스토는 그에게 카스트로라는 인물에 대해 샅샅이 물었다. 이미 그는 세계적 인물로서 카스트로의 중요성을 간파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그는 부자가 모두 라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로아 부자, 그리고 그 어머니인 심장병 전문의 아다코 우리도 만났다. 아버지 라울은 당시 정치적 이유로 망명한 사람들이 참여한 우마니스모 가로열고 휴머니즘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다. 그는 후일 혁명 이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에 오르게 되며 우마니스모의 부주관이었던 그의 아들 라울은 현재 파리 주재 쿠바 대사이다. 멕시코의 아르헨티나인들 사이에서 체라는 이름이 앞질러 알려지고 있었다. 이제 그는 에르네스토라는 이름보다는 엘체 게바라라는 이름으로 우선 떠올려졌다. 니콜 로페스나 로아 부자 또는 다른 쿠바인들과 자주 만나면서 그는 이미 이 별명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좀 더 간편하게 불리도록 그의 이름은 체로 굳어졌다. 영어 이 모음에 강세를 둔 이 음절은 원래 아르헨티나에서는 말을 시작할 때나 강조할 때 쓰는 일종의 감탄사였다. 실제로 에르네스토 자신도 말미에 유난히 체라는 말을 붙이는 습관이 있었다. 그 단어는 그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 이 감탄사의 원형은 바로 이탈리아어로 케 코사체, 곧 무슨 일이야 라는 말이었다. 아르헨티나로 대거 유입해 온 알프스 산맥지방의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체를 CE를 CHE로 바꿨었다. 아르헨티나 북동부와 파라과이에서 통용되는 과라니어에서 체는 나 또는 나로서는 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미르나 토레스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에르네스토는 일다에게 춤을 신청했다. 마치 스케이트를 신는 것처럼 그는 미끄러지듯 발을 옮기며 춤을 췄다. 이런 식으로 발을 떼지 않고 추는 탱고는 일다에게 환한 웃음을 안겨주었다. 쿠바인들이 대부분인 그 모임에서는 15명가량이 모여 야유회를 가거나 시간이 허락되면 가끔 말을 타러 가기도 했는데 말타기에 비교적 능했던 에르네스토로서는 춤보다 말타기가 훨씬 편했다. 일단 말 등에 올라타면 그는 알타가르시아에서 가우초들을 따라 말을 타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이미 일다의 친구이자 공모자가 된 이 아르헨티나 출신의 미남 청년은 이제 그녀의 반려자가 되고자 결심을 굳힌 듯 했다. 두 사람이 들판을 거니는 동안 그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청혼했다. 당신은 건전한 부모를 가진 건전한 여자요.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구원의 손을 내민다 해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이요. 비록 에르네스토는 자신의 원대로 승낙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꽃이 만발해 있는 들판 한복판에서 매몰차게 거절당하진 않았다. 좀 더 생각해볼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하는 진지한 얘기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해요. 당장의 일다는 그의 정치적 신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화창한 어느 날 에르네스토는 갈로와 함께 약간의 재정 지원을 부탁하러 일다를 찾아왔다. 그들은 당장 길거리로 내쫓길 형편이었던 것이다. 인스티튜토 데 포멘토 데 라 프로둑시온의 경제학부 강좌에서 받는 급료로는 자신의 생활비와 매달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돈을 빼면 일다 자신도 생활하기에 빠듯한 형편이었다. 여기서 인스티튜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요,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다에게도 여분의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작은 상자에서 금으로 된 메달과 반지를 꺼내 에르네스토에게 주었다. 일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건 에르네스토가 그녀만을 유독 특별히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에게조차도 도움을 청하지 않던 그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말이다. 에르네스토와 갈로는 일다에게 진 신세를 갚기 위해 나무로 깎은 예수상 또는 성상이나 성화 등을 파는 가게에서 일했다. 그리고 기록적으로 빠른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했다. 에르네스토는 빚을 갚기 위해 국립병원에서 하는 무보수 일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해야 했다. 그 와중에서도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독서를 했고 쿠바인들과도 꾸준히 교류하면서 쿠바 섬의 정세만은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자신의 혁명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다. 그는 이미 싸움에 뛰어들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추키카마타 광산이 일종의 계시였다면 몽카다는 그에게 하나의 강박관념이었다. 그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던가? 내가 아니라. 마야인들의 땅인 과테말라는 메스티소들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했다. 중앙 아메리카의 심장부로서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조그만 나라의 북쪽은 달러에 기반을 둔 세계 질서에 차츰 빠져들고 있었지만 남쪽에서는 서럽고도 고통스러운 혼돈 속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모색하는 중이었다.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양쪽에 둔 이 나라에서 에르네스토는 체게바라로서의 변신을 행하고 있었다. 알베르토 그라나도의 말처럼 인간을 위한 늑대처럼 억압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싸움에 나서게 될 터였다. 그는 어쩌면 아니 분명 낭만주의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낭만주의자, 뜨거운 심장을 가진 체와 같은 사람들이 역사라는 공간에서 버림받은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과테말라에서 에르네스토가 추호의 꺼리낌도 없이 누구를 자신의 편으로 선택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했다. 잉카와 아스텍, 마야 그리고 북미 인디언들 모두가 진정한 아메리카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그는 당연히 인디오들의 편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이미 늑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었던 것이다. 그 즈음 에르네스토는 세스페데스 가족이 주최한 바비큐 파티에서 카를로스 마누엘의 후손이라는 인물을 소개받았다. 마누엘은 제1차 독립전쟁 이후 쿠바의 초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다. 루이스 라반데이라는 어머니가 파리 여인이었기 때문에 쿠바 혁명 기간 동안 프랑스인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라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쿠바에 상륙하기 이전에 비밀리에 정부편에 박아둔 인물이었다. 나중에 라반데이라는 산타클라라에서 체 게바라와 협력하여 전투를 벌였으며 혁명 성공 이후에 아바나 경찰의 제2인자가 되었다.
1954년 하코보 아르벤스 대통령이 통치하던 이 조그만 자유국가에도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북부지방인 블랑카 해안으로부터 작은 충돌이 터져나왔다. 이 나라가 전쟁에 휩싸일지 모른다는 근심 어린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에르네스토는 당시 정부 측 인사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 그가 과테말라로 올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사람인 후안 앙헬 누네스 아길라르의 소개장 덕택이지 않았던가. 따라서 필요하다면 당장이라도 총을 질 듯이 에르네스토는 당시의 정세에 무척이나 들떠 있었다. 2월 21일 극도의 공포감이 도시를 휩쓸기 시작할 무렵 에르네스토는 일다에게 전화를 걸어 니카라과의 혁명 정사였던 아우구스토 세사르 산디노의 탄생기념 파티에 초대했다. 그는 팔로가 아르헨티나로 떠나기 전에 선물한 회색 양복을 다시 읽겠습니다. 팔로가가 아니고요. 그는 그러니까 관로가 사람 이름입니다. 관로가 아르헨티나로 떠나기 전에 선물한 회색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와 그녀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틀 후 새로운 절망이 그를 덮쳤다. 천식 때문에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소. 에르네스토가 살고 있던 허름한 집에 찾아온 일다는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랑하는 남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형언키 어려운 형벌이었다. 그는 문 앞에 놓인 소파 위에 시체처럼 핏기 없는 얼굴로 널브러져 있었다. 들릴락 말락 희미한 숨소리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일다는 이 남자를 감싸고 있는 본질이 어떤 것인지 금세 알아차렸다. 협탁 서랍 안에 유리병과 주사위가 있을 거요. 거주와 알코올도. 그는 일다에게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일다는 그가 시킨 대로 약과 기구를 갖고 왔다. 그녀는 에르네스토가 10살 이래 익혀온 대로 스스로에게 주사 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부축을 거절하고 램프를 간신히 붙잡고 쓰러지듯 자리에 누웠다. 그 강인한 정신력과 자기 억제에 일다는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쌀과 사과밖에 가져다 줄 게 없다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고작 그것뿐이라니요. 그것도 너무 과한 거지요. 일다는 뭉클한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여기 지금 다음에 읽어야 되는데요. 이게 남잔지 여잔지 몰라서 그냥 읽겠습니다. 그처럼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토록 위축되어야 하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여성이네요. 내가 만약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나는 그런 고통을 견뎌내느니 차라리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죽음을 앞당겼다는 점을 비록 그의 딸인 일티다는 극구 반발하지만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다가 얘기하는 총알 대신 그는 볼리비아의 차코라는 오지를 택했던 것이다. 나세르 대통령이 감지했던 것처럼 체는 일종의 자살을 택한 것이었을까? 그 문제는 쉽게 속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 지금 볼리비아의 차코라는 곳이 마지막 체게바라가 이제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앞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일부러 그 무장혁명, 쿠바에서의 높은 관직을 버리고 이렇게 볼리비아에서 죽은 것 자체가 일종의 자살 행위처럼 일종의 순교다라는 지금 구절입니다. 그러나 에르네스토 게바라가 천식으로 더는 고통을 받지 않고 남은 여생을 살 수 있었다고 해보자. 안락 의자에 앉아 편안히 여생을 마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까지는 자신의 싸움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흘 저녁을 일다는 토리엘로의 허름한 방으로 환자를 보러 왔다.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 귀중한 시기 동안 일다는 에르네스토의 밑바탕에 깔린 심성을 새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시에 대한 그의 사랑을.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페루 시인인 세사르 바이에호의 책을 비롯하여 지방 출판사에서 출판된 다른 시인들의 시집도 함께 가져다 주었다. 에르네스토는 그중 하나인 그대의 이름
이란 시를 특별히 좋아했다. 그는 그 시를 외워 일다에게 직접 낭송해 주기까지 하였다. 그가 네루다의 작품을 알고 있다는 것이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에르네스토가 좋아했던 스페인어권 작가들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미겔 에르난데스, 가브리엘라 미스트랄,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는 그가 거의 다 외울 정도로 좋아했던 마르틴 피에로의 저자인 호세 에르난데스가 있었다. 물론 호르에 루이스 보르헤스나 레오폴도 마레찰, 알폰시나 스토르니, 그리고 우루과이의 후아나 데 이바르부르와 사라데 이바네스 등도 빠뜨릴 수 없었다. 특히 영국의 키플링은 두 사람 다 감탄하는 작가였다. 에르네스토는 일다와 함께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볼테르, 루소, 랭보, 보들레르, 그리고 아폴리네르 등이 자주 화제에 올랐다. 그는 일다에게 쿠르지오, 말라파르테의 살가죽이라는 작품과 콰야킬에 머무는 동안 알게 된 에콰도르 작가 호르에 이카자의 우아시 풍고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다. 에르네스토가 웬만큼 기력을 회복해갈 무렵 일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정통 혁명주의자라면서 미국인인 해롤드 와이트를 소개해 주었다. 와이트는 유타 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강의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스페인어와 영어가 섞인 묘한 대화 속에서 금세 동병상련을 느꼈다. 세상을 다시 만들고픈 꿈을 꾸고 있던 그들은 프로이트와 파블로프, 엥겔스의 반 듀링론에도 똑같이 열광하고 있었다. 우리들은 인간의 사고가 진보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죠. 라고 여성 목소리네요. 일다는 당시의 분위기를 얘기했다. 우리는 유물론과 개인을 사회의 한 요소로 파악하는 사회주의적 관점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를 위한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라는 개념은 포기해야 된다는 데도 생각이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승리자가 될 개인에게 모든 게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하지만 샤르트르와 특히 프로이트에 관해서는 그들의 입장이 쉽게 일치하지 않았다. 에르네스토는 성, 즉 섹스 이야기야말로 생명력의 바탕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일다가 보기에 이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했다. 어느 날 그들은 장폴 샤르트르의 존경스러운 창녀라는 연극을 함께 관람했다. 민족 문제와 실존 철학의 문제들을 아우른 그 희곡을 두고 벌어진 그들의 논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또 어느 날인가 일다는 자신이 알고 있던 동독 사람 헤르베르트 차이시를 초대한 적이 있었다. 그 젊은 공산주의자는 에르네스토가 멕시코행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했다. 에르네스토의 안전을 염려하고 있던 일다는 그가 가급적 빨리 도피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과테말라 정부가 전복되는 날에는 아르벤스 정부와 가까웠던 그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를 일이었다. 우선은 정식 체류 허가부터 받는 일이 중요했다. 머뭇거리는 일다는 아랑곳 없이 차이 시인은 대뜸 이런 조건부터 내세웠다. 당신이 당에 가입하면 체류 허가가 나올 겁니다. 에르네스토 게바라에게 얘기해서는 당연히 안 될 일이었다. 그는 남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가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다. 설령 그가 당에 가입하기를 원했다 해도 그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일이었다. 일다도 그가 사회주의 사상을 거부했던 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에르네스토는 그런 식으로 동조자를 늘리는 방식에 화가 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에르네스토는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 한 사회주의자로부터 받은 제안이 그에게는 마치 안데스에서 보았던 돌무덤에 꽂아 놓은 십자가와 다름 바 없는 기만으로 보였던 것이다. 합법적인 문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조차 그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후 니코 로페스 일행과 함께 에르네스토는 12 사도들의 이름을 딴 마을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아티틀란이라는 호숫가에서 한나절을 보낸 적이 있었다. 외출할 때면 로페스는 에르네스토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 채,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갈 텐데 침낭은 왜 가져왔어? 에르네스토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싶어 했다. 과테말라와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일다와의 앞날에 대해. 그래서 그는 호숫가에서 밤을 보낼 생각이었다. 일다는 그를 찾아올 때마다 그의 생각의 진전을 알게 되었다. 아르벤스 대통령은 무장하고 산으로 싸우러 들어가는 민중들을 지지해야 할 거요. 그 일이 얼마 걸릴진 중요하지 않지. 이건 제가 여성 목소리를 읽었는데요. 아마 여성 목소리인지 남성 목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체게바라의 목소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르벤스 대통령은 무장하고 산으로 싸우러 들어가는 민중들을 지지해야 할 거요. 그 일이 얼마가 걸릴지는 중요하지 않지. 1954년 6월 중순, 그는 과테말라에서 가장 명성이 자자했던 두 정치가 마르코 안토니오 비아마르와 알폰소 바우에르 파이스를 만날 수 있었다. 비아마르에 따르면 자기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일단의 노동자 그룹과 함께 병기창에 갔는데 군대가 그들을 저지하면서 총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어느 정도 결심이 선 것 같아 보인다고도 했다. 결국 대통령이 항복하겠다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보인 태도도 바로 그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민간 정부가 쿠데타 정부에 지금 항복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7월 26일 아르벤스 정부가 공식적으로 투항을 선언했다. 과테말라에 피해 있던 라틴 아메리카인들 사이에는 극도의 공포가 감돌았다. 대사관들은 반란군에게 접수됐다. CIA의 사주를 받은 카스티오, 아르마스 대령을 따르는 군대가 과테말라 정부를 전복시킨 것이다. 이중 베아트리스 이모는 이런 편지를 받았다. 루스벨트가 씌워준 선한 얼굴의 가면을 쓴 양키들이 마침내 그 가면을 벗었습니다. 공군력과 현대적인 장비로 무장한 그들의 군대와 제래의 방식으로라도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지금 과테말라에서는 민중의 정신과 진정한 투쟁의 열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의사 자격으로 긴급 고대에 지원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군사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 청년 여단에도 역시 지원했습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미국이 파견한 군사고문단이 아르벤스 대통령을 만나 만일 하야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쑥대밭이 될 때까지 폭격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에 동조하는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선전포고까지 가세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과테말라 군부는 결국 대통령에게 사임 압력을 가했고요. 저는 이제 멕시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머지않아 발발할 무장혁명에 뛰어들 것입니다. 그의 색깔은 확실해졌다.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붉은색은 또한 쿠바 혁명의 승리를 위해 그가 쏟아야 할 피의 색깔이었다. 아르벤스 대통령의 목을 죄기 위해 과테말라에 퍼부어지는 폭격 아래에서 의협심 강한 의사 에르네스토는 채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폭격으로 엉망이 된 거리를 성큼성큼 걸으며 도리어 알 수 없는 희열이 엄습해옴을 느꼈다. 밤에는 비행기에서 번쩍이는 기관총의 섬광을 바라보며 뜨거운 힘이 솟는 걸 느꼈다. 나는 결코 정복당하지 않으리라는 1954년 6월 말에 가서야 어머니의 손에 전해질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온두라스에서 날아온 것이 분명한 해적 같은 비행기 한 대가 스토이를 선회하다 가는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돈으로 고용된 용병들이 포격을 개시했습니다. 그 와중에 2살 먹은 여자아이가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민과 군대를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2부 맨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부 일다 가데이와 피델 카스트로 중에서 허니문이라는 부분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독서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